하얀 소복, 달구지, 먼 산길. 하지만 그 달구지가 멈춘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역사 뒤 숨겨진 유배 생존기. 고귀한 선비들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림을 꾸렸을까? 절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된 유배지의 비밀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낯선 땅에 홀로 던져진 그들에게 유배는 단순한 형벌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한 끼는 어떻게 해결할지, 추운 겨울 칼바람은 어디서 피할지, 그 막막한 현실과 싸워야 하는 아주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조선의 유배 문화는 단순히 격리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학문이 꽃피기도 했죠. 말하자면 유배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위리안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자 그대로 울타리를 둘러 가두어둔다는 뜻으로 유배형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로 꼽힙니다. 상상해 보세요.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하는 건 집 둘레를 빽빽히 에워싼 탱자나무 가시울타리입니다. 남쪽 지방에서 흔히 자라는 탱자나무는 가시가 유난히 단단하고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살이 쉽게 베일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죄인은 이 가시울타리 안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고사하고 창문 너머로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것조차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죠.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아버린 그 좁은 공간에서 유배인은 오로지 홀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형벌은 주로 왕족이나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신 영모에 연루된 배군과 패비에게 내려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 집 마당조차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육체적인 구속보다 영혼을 갉아먹는 정신적 고통이었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는 공포, 언제 사약을 들고 온 관리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 위리안치의 울타리는 단순한 담장이 아니라 산채로 들어가는 무덤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유배, 완전히 다른 운명. 금수저는 수십 명의 노비와 가소를 거느리고 흑수저는 땔감조차 구하지 못한 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시대 유배 생활에도 엄연히 수저 계급론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금수저 유배객들의 셈을 들여다볼까요? 왕족이나 고위 관료는 유배를 갈 때 결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형편에 따라 여러 명의 노비와 가족을 데리고 마치 이사를 가듯 당당하게 길을 떠났죠. 이들은 유배지에서도 집안을 도울 사람과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와집을 얻거나 새로 짓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후원이 있을 경우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논하고 시를 짓는 모임을 열며 지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몸은 비록 먼 곳에 와 있었지만 한양에서의 품위와 안락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이죠. 반면 집안의 후원이 끊겼거나 애초에 재력이 없던 선비들, 즉 흑수저 유배객들의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겨울에는 땔감이 없어 얼어붙은 방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현지 주민에게 곡식을 구워 먹거나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유배지 배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은 작용했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고 생활 여건이 괜찮은 곳은 대체로 힘 있는 집안 출신들이 차지했고 험준한 상간오지와 파도가 거센 먼 섬은 힘없는 자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돈과 사람이 일상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말이죠. 유배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 격차가 더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와집에 살든 비바람이 새는 초가삼간에 살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근원적인 고독만큼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유배지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 유배라고 하면 나라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는 챙겨줬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궐 같은 집에서 하인의 시중을 받던 고위 관료가 하루아침에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겁니다.
결국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조선의 선비들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손을 뻗은 건 역시 자신들의 전공인 글이었습니다. 귀한 책을 대신 필사해주거나 남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그 대가로 쌀이나 반찬거리를 얻는 식이었죠. 하지만 유배지는 대개 가난한 어천이나 산골이었기에 글만 써서 생계를 잇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선비들은 평생 잡아본 적 없는 돗자리를 짜거나 집신을 삼는 거친 노동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붓을 들던 고운 손이 지풀에 긁혀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두텁게 박이는 그 과정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체면보다 생존이 앞서야 했던 그 처절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식이 높고 이름이 알려진 유백에게는 또 다른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변방의 지방 양반과 자제들을 가르치는 일, 지금으로 치면 일타 강사 역할입니다. 한양에서 이름을 떨쳤던 학자가 자기 고을에 내려와 있다면 집안 선비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는 도서관, 최고의 스승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곡식이나 술, 고기 같은 생활 필수품을 제공받으며 유배 생활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울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자존심 강한 선비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승의 도를 돈과 직접 맞바꾸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버텨야 했습니다. 유배지의 차가운 바닥에서 낯선 이들의 시선을 견디며 쌀 한 대박에 머리를 식여야 했던 그 눈물겨운 생존기.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언젠가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배지의 삶이라고 하면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비참한 모습만을 떠올리시곤 하죠. 하지만 낯선 땅,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비들은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의 낯선 식재료를 탐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음식으로 승화시키며 독특한 미식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유배객들에게 현지의 특산물은 생존을 위한 식량이자 세산을 배우는 통로였습니다. 한양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던 고위 관료들이 섬마을의 거친 생선이나 깊은 산골의 이름 모를 산나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현지인들의 지혜를 빌려 그 식재료 본연의 맛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투박한 된장국에 넣은 싱싱한 바닥고기, 거친 보리밥에 곁들인 산나물 한 접시가 이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별미가 되었던 것이죠. 미식가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려 18년이나 되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다산이 건강을 유지하며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철저한 식습관과 자기관리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다산은 복숭아를 비롯한 현지 과일을 특히 아꼈다고 합니다. 복숭아는 맛도 좋지만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졌지요. 유배지의 고통스러운 열기와 습기를 견디기 위해 그는 몸을 다스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세심하게 적어보낼 만큼 음식의 효능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비의 자기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결핍이 위대한 기록을 낳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어머니의 손맛, 한양 도성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술상, 그 사무치는 그리움은 생생한 음식 문학으로 피어났습니다. 어떤 선비는 유배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꼼꼼히 기록하며 그 조리법을 남겼고 어떤 이는 꿈속에서 보았던 성찬을 글로 옮기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유배지의 미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조차 삶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했던 인간적인 몸부림이자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낸 우리 조상들의 유연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거친 밥상에서 발견한 진정한 삶의 맛, 유배지의 별미는 어쩌면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인생의 맛이 아니었을까요? 배소 첫첩, 두 가족의 슬픈 이야기. 어느덧 유배 생활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으로 이어지다 보면 유배객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고한 선비라 해도 홀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긴 세월을 버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유배지에서 새로 얻은 아내 배소 처첩입니다. 말이 좋아 처첩이지 사실 이들은 유배객의 생존을 책임지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병이라도 나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척박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이들이 있었기에 유배객들은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죠. 당시 사회에서도 유배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런 현지 처첩 제도를 어느 정도 묵인해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유배지에서 자식까지 낳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 따뜻해 보이는 유배지의 등불 뒤에는 한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가문을 지키던 본처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남편이 유배를 떠난 순간부터 가문의 몰락을 온농농 하가내야 했던 건 남겨진 부인의 몫이었으니까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교육하고 유배지에 있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며 깃바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남편 곁을 지켰던 거죠. 그렇기에 유배가 풀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냥 기쁘기만 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을 붙이고 살았던 처첩과 자식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미안함,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마주한 본처의 깊게 팬 주름을 마주했을 때의 그 죄책감, 유배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던 겁니다. 유배라는 형벌은 한 사람의 자유를 뺏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에게는 생존의 시험대였고, 유배지에 새로 뿌리내린 가족에게는 예고된 이별의 아픔이었죠. 유배지의 두 얼굴. 그것은 어쩌면 조선시대라는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 인간이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내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슬픈 생존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낯선 이방인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그 안에는 존경과 동경, 그리고 차가운 멸시와 계상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배객을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스승으로 모시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처지가 공궁해졌을지언정 유배객들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들이었으니까요. 변방의 시골 마을에서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 지역의 선비들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유배객들은 그곳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전파하며 자칫 버려진 땅이 될 뻔한 유배지를 지역 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존경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현실의 이면에는 훨씬 더 냉혹하고 씁쓸한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유배객은 결국 임금의 눈밖에 난 죄인이었고 그곳의 풍습도 사투리도 모르는 외지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유배객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착취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유배객이 머무는 집의 주인인 보설들은 수발을 드는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유배객이 가져온 귀한 물건들을 탐내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때로는 유배객의 궁핍한 처지를 비웃거나 마을의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며 이방인이 겪어야 할 외로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배객과 현지 주민들 사이에는 아주 기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배객은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당장의 끼니와 잠자리를 해결할 수 없었고, 현지인들은 유배객을 통해 한양의 세련된 문화를 접하거나 자식들의 앞날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참으로 가깝고도 먼 관계였던 셈입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낡은 베옷을 입은 채 낯선 땅의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유배객들. 그들을 향해 쏟아지던 존경의 눈빛과 차가운 멸시의 시선들 사이에서 그들이 느꼈을 심리적 고립감은 아마 유배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감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망망대해의 섬이나 깊은 산골에 갇힌 유배객들.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배고픔이나 추위보다도 세상에서 내가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SNS가 일상의 소통 창구지만 조선시대 유배객들에게 그 역할을 대신했던 건 오로지 한 장의 서찰, 즉 편지뿐이었죠. 이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단을 넘어 유배객들의 무너지는 정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봅시다. 강진에서 18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그는 멀리 떨어진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곁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편지를 통해 패족일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 근검절약해야 한다며 엄격하게 훈육했지요. 때로는 시집가는 딸에게 줄 선물이 없어 빛바랜 치마에 그림을 그려보내며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 한 장이 어쩌면 다산이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편지가 늘 따뜻한 가족 이야기만 담았던 건 아닙니다. 유배객들은 편지를 통해 한양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를 지지해주던 이들은 무사한지,
혹시 나를 다시 불러줄 기미는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했었습니다. 정보가 곧 생존이었기에 유배지로 오는 인편을 기다리며 목을 빼고 길목을 지키는 일은 그들의 간절한 일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소식을 기다리며 누군가 전해준 편지 한 장을 수백 번씩 되풀이해 읽었을 그 외로운 마음을요.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해질 때까지 만지고 또 만졌을 그 서찰들 속에는 유배객들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고립된 육신 속에서도 정신만은 죽지 않게 붙들어준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그들의 기록은 사실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피워낸 눈물겨운 서통의 흔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유배가 남긴 뜻밖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낯선 유배지에 도착한 선비들,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한때는 임금의 곁에서 국정을 논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방이 가로막힌 외딴 섬이나 깊은 산골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뼈를 깎는 듯했을 그 시간.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발길이 닿은 그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육이라는 이름의 싹이었죠. 당시 조선의 학문과 정보는 철저히 한양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방의 아이들은 글을 배우고 싶어도 마땅한 스승을 찾기 힘들었고 한양의 최신 학문 트렌드는 남의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자기 동네에 나타난 겁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만큼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자 최고의 명강사 그 자체였습니다. 유배객들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존의 문제이자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립 속에서 자신의 학문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고 지독한 외로움을 잊게 해줄 유일한 소통 창구였으니까요. 선비들은 옹색한 방 한 칸에 서당을 차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서툰 글이 있는 소리가 유배지의 정막을 깨웠고 그 소리는 선비들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양의 고급 학문과 세련된 문풍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유배객이 세운 서당은 단순한 글방을 넘어 지방 인재들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제자들은 훗날 과거에 급제해 중앙정계로 진출하기도 했고 스승의 학맥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지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배가 온 선비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지방 양반가들의 가풍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엄격한 선비의 절개와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곁에서 직접 지켜본 경험은 그 어떤 책보다도 강력한 교육적 효과를 주었죠. 유배객의 한 설인 지혜가 지방 가문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셈입니다. 중앙정부가 내린 유배라는 벌은 역설적이게도 지방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지방 교육 지원책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의 아이들에게 그 선비들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준 눈부신 훈장님이었던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워낸 이 뜨거운 교육의 열기가 조선의 문화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남긴 흔적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배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잊히는 그런 쓸쓸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의 어떤 지식인들에게 이 가혹한 유배의 시간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중앙 정계에서 쫓겨나 낯선 땅 좁은 방 안에 갇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이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고 가족과도 생이별해야 했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그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이죠.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강진에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조선을 근본부터 개혁하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를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에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실학의 결정체들은 만약 그가 한양에서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갔다면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거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습니다. 제주의 거센 바람과 거친 풍토 속에서 보낸 9년의 시간은 그를 예술적 극치로 이끌었습니다. 추사는 그곳에서 자신의 글씨를 깎고 또 깎으며 마침내 독보적인 추사체를 완성해냈습니다.
특히 유배지의 미로움 속에서도 변치 않고 책을 보내주며 의리를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선물한 세한도를 생각해 보세요. 잎이 다 떨어진 겨울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린 그 간결한 핵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와 처절한 고립감이 예술로 승화되어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유배지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무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벼슬길이 막히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눈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이 위대한 작품들은 사실 한 인간이 겪어낸 지독한 외로움과 눈물로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꽃을 키워낸 그들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유배라는 혹독한 겨울이 없었다면 조선의 찬란한 문화적 성취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묘하면서도 숙연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개월,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멀리서 말바꿈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유배에서 풀려난다는 소식, 해배의 명이 내려진 것이죠. 조선 유배는 종신형이 기본이었지만 실제로는 66% 정도가 해배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던 그 적막한 바다, 혹은 첩첩산 중의 외딴 집에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가슴을 졸이며 살았던 이들에게 해배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천금 같았을까요? 아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건 이 해배의 소식이 전해지면 유배지 마을 전체가 마치 자기 일인 양 들썩였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라 경계하며 거리를 두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정이 든 것이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던 훈장님으로, 때로는 고민을 들어주던 지혜로운 어린으로 함께 지냈으니까요. 떠나는 날의 풍경은 참으로 애틋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한 쌀을 모아 떡을 치고 아껴둔 나무를 묻혀 마지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유배인은 정든 이들과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마을 사람들은 한양 가는 길에 배골지 말라며 주먹밥이며 집신을 챙겨주었죠. 그 지독했던 유배지가 떠날 때가 되니 어느덧 사람 사는 냄새가 배어있는 제2의 고향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유배객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막 고생 끝에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 앞엔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화려한 복권과 함께 다시 정계의 핵심으로 복귀하며 금이 환영의 길을 걷습니다. 어제의 죄인이 오늘의 정승이 되어 호령하는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명예는 회복됐지만 이미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 있고, 정적들의 견제 때문에 평생 변두리를 떠돌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 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배지에서 너무 건강을 해친 나머지 한양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길 위에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았죠.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이 눈에 핀데 차며 들어가지 못한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결국 해배는 단순한 석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같은 고립에서 다시 사회라는 공동체로 걸어 들어가는 문이었고, 동시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날 고단했던 유배의 세월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던 그들의 뒷모습엔 어떤 표정이 서려 있었을까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데 섞인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풍경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유배의 현장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 던져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과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이 마주한 하루하루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게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유배의 역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그 깊은 절망의 늪에서도
누군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우리 선조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방대한 저술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의 독보적인 서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척박했던 유배지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던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회복 탄력성이자 선비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배지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작의 공간이었던 셈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유배지와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다는 기분이 들 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수백 년 전 낯선 땅 작은 초막에서 묵묵히 붓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단한 시간 역시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인생의 힘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